안녕하세요. 얼마 전 너무나 황당한 일을 겪은 사람으로서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일단 먼저 사연 쓰기 전에 심호흡부터 하고 시작해야 할 것 같은데요. 아직도 생각하면 손이 떨리고 발이 떨리는 사건이었습니다. 제 인생에선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사건이요. 하지만 이번 일을 통해 배운 게 있다면 절대로 쉽게 남을 믿지 않고 좀 더 이성적으로 똑똑하게 살자는 것이었어요. 그러니 저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사연을 써봅니다. 먼저 저는 새 며느리를 두고 있습니다. 큰 며느리는 이혼해서 집을 나가버렸으니 큰 며느리를 제외하면 있었다고 과거로 표현해야 맞겠죠. 사실상 이 사연은 큰 며느리와 관련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첫째 며느리, 큰 며느리는 저의 자랑이었어요. 사실은 저희 며느리들 모두 저의 자랑거리였죠. 먼저 첫째 며느리는 의사라는 직업에 굉장히 똑똑한 아이였는데 한 번도 자기의 머리를 자랑한다던가 다른 아이들을 깎아내린다거나 하는 일이 없는 아이였어요. 오히려 자기 동서들을 위해 명절날에도 가장 먼저 와서 저를 돕곤 하였죠. 어머님, 제가 워낙에 음식 솜씨가 없어서 도움이 되지 못할까 걱정이에요. 인터넷 레시피 보고 막 무쳐봤는데 고사리 무침 맛 괜찮으세요? 몇 번 무쳐봐도 어머님 손맛이 안 나더라고요, 저는. 아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도와주는 것만으로도 고맙지. 이 새벽에 와서 일하느라 참 고생이 많다. 나 혼자 해도 되는 음식 준비인데 어제도 수술하느라 몸이 덜 풀렸을 텐데 말이야. 앞으로 이런 명절날엔 그냥 쉬어도 된단다. 오지 말고, 응? 어머니 어떻게 그래요. 어머니 혼자 일하실 게 뻔한데. 어머니 곧 있으면 동서들도 오기로 했어요. 방에서 좀 편히 쉬고 계세요. 아버님께 들었는데 청소하시다 발목 삐끗하셨다면서요. 얼른요. 아이고, 나는 어쩜 이렇게 며느리 복이 많을까. 알겠다. 그럼 조금만 쉬다 오마. 그때 둘째 며느리와 셋째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둘 다 환한 웃음을 지으며 저에게 줄 선물과 함께 과일 등을 챙겨왔더라고요. 이 새벽부터 다 같이 힘든 내색 하나 없이 웃으며 인사짓는 며느리들. 다들 저에게 며느리 복 많다는 소린 했지만 이때만큼은 그 말이 더욱 상기되곤 했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가였어요. 집에서 아이도 돌보고 쇼핑몰도 하며 일하는 워킹맘이었습니다. 바깥과 안살림 다 하는 게 결코 쉽지 않은데 둘째 며느린 일하는 게 오히려 활기돋고 좋다며 웃는 아이였어요. 요새 말로 슈퍼우먼이라고 하죠. 늘 씩씩한 둘째 며느리를 보면 슈퍼우먼이란 말이 떠올랐습니다. 셋째 아이는 조용히 집에서 살림을 하는 아이였는데 말수는 별로 없어도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해대는 책임감 있는 스타일이었습니다. 며느리가 길러낸 아이들을 봐도 셋째 며느리가 얼마나 집안 살림을 잘 가꾸는지 아이들을 잘 길러냈는지 알 수 있었죠. 며느리는 아이 교육에도 관심이 많아 곧잘 자기 형님들에게 아이 교육에 관한 정보를 전해주곤 했어요. 그리고 신기한 건 전업주부인 자신의 일상을 여기 유튜브에 올려 돈을 번다고 하더군요. 아니, 그냥 이런 집안이라는 일상을 올려도 돈을 벌 수 있다고? 아유, 참 신기하구나. 네, 어머니. 이번에 구독자가 10만 명이 넘었어요. 뭐? 그렇게나 많이? 아유, 대단하구나, 우리 아가. 사실 저희 시대 때만 해도 여자들은 집에 있고 남자들은 밖에서 일하는 게 대다수였고 그게 도리라고 배웠는데요. 우리 며느리들만 봐도 그렇지 않았죠. 저는 그런 며느리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오늘 정미 아줌마 만났는데 글쎄 나보고 며느리 복 참 많다고 부러워하더라. 내가 말은 안 했어도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 늘 챙겨주고 마음 써줘서 참 고맙다 내가. 언젠가 저도 며느리들에게 이런 식으로 마음을 표현하고는 했죠. 참 이상적인 가족이었습니다. 제 친구의 말만 들어도 며느리가 명절에 오기 싫어 아프다고 꾀를 부리거나 술을 써 너무 섭섭하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이 사건이 터지면서 제가 생각했던 이상이 철저히 무너지고 말았답니다.
이 일만 생각하면 울음이 터지고 아직도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이때부터 아마 불행이 시작되었던 것 같거든요. 저는 가정주부로 살아오면서 남편 내조만 하고 살아왔는데요. 남편이 젊었을 적엔 사고를 많이 쳐 그 돈 갚느라 이것저것 절약을 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쓸데없는 건 사지 않고 꼭 필요한 것만 집에 두곤 했죠. 또 정리를 하는 데 있어서는 철두철미한 편이라 늘 집안을 깔끔하게 유지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둘째 며느리 집들이를 갔다가 둘째 부부 애들이 쓰는 다용도실 같은 곳에 필요 없는 물건들이 한 바가지 있는 걸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예를 들어 쓰지 않는 로봇 청소기라든지 아이들 어렸을 때 쓰던 낡은 장난감, 너저분하게 널린 냄새나는 행주들, 옷들. 그걸 보니 저절로 잔소리가 나오려고 하더군요. 제가 이걸 정리하겠다고 하니 둘째 애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거 다 언젠간 쓰려고 거기에 넣어둔 거예요. 아니, 그래도 이건 지웅이 어렸을 때 쓰던 장난감 아니니. 이런 건 다른 사람 나눠줘도 되고 정 못하면 버리던가 해야지. 우리 어머님도 참. 어머니는 어머님 방식이 있고 저는 제 방식이 있어요. 어머님 거기 있지 마시고 일로 와서 얼른 치킨 드세요. 다들 어머님 기다리고 있어요. 말투는 경쾌했지만 둘째 아이는 약간 기분이 나쁜 얼굴이었습니다. 티내지 않으려고 했지만 제 눈에는 보였어요. 며느리가 기분 나빠하니 저도 거기서 끝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아이들이 테이블 정리를 하고 집에 갈 준비를 할 때 아까 봤던 장난감이 눈에 밟혀 제가 정리를 해주겠다고 했어요. 어차피 나가는 거 분리수거함에 버려주고 나가겠다고요. 그런데 둘째 며느리가 대놓고 인상을 획 찌푸리더니 그러더군요. 어머님,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어? 뭘 말이니? 아니에요, 아무것도. 둘째 며느리는 그렇게 말하곤 장난감을 뺏어든 후 배웅을 해주겠다고 했어요.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배웅하는데 속으로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싶었습니다. 한숨이 흘러나오는데 첫째 며느리가 상황을 눈치챈 건지 어머님, 제가 바래다 드릴게요. 얼른 차에 타세요. 하며 저를 억지로 차에 태우더군요. 못하러 애들 집에서 그런 행동을 해. 차에 미리 타있던 남편도 저를 책망했습니다. 왜 며느리 기분을 맞춰주지 않느냐는 소리에 저도 욱할 뻔한 걸 겨우 참았습니다. 앞좌석에서 첫째 아들 눈치를 보며 앉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기다려도 첫째 며느리가 하도 오지 않아 잠깐 차 밖으로 나갔더니 주차장 어딘가에서 속닥거리는 소리들이 들리더군요. 며느리들의 목소리였어요. 들어보니 고음의 둘째 며느리 목소리, 조용조용한 저음의 첫째 며느리, 그 중간의 셋째 며느리, 구분이 되더군요. 형님, 나 진짜 짜증나 죽는 줄 알았어요. 아니 어머님 진짜 이러는 거 한두 번도 아니고 맨날 우리 집만 왔다 하면 먼지 쓸어라, 필요 없는 물건 버려라. 아니 여기가 자기 집이야? 내 집이지? 너무 황당하더라니까요. 솔직히 우리가 어머님한테 선물 공세하고 매달 안부 연락드리고 얼마나 효부 며느리예요. 이런 며느리가 세상에 어디 있냐고요. 아우 근데 노인네가 주제도 모르고 진짜. 동서 참아. 몰라요 진짜. 시댁 집안에 재산만 없었어도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진 않았다고요. 나도 잘 나가는 쇼핑몰 사장이에요. 내가 굽히고 들어갈 이유가 하등 없다고요. 이때 저는 둘째 며느리에게 너무나 큰 섭섭함을 느끼고 말았어요. 그리곤 그만 다리가 풀려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걸까요? 안부 연락하는 걸로 생색내며 주제도 모른다는 표현하는 둘째 며느리. 저는 견딜 수 없어 그 길로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허나 침대에 누워 생각해봐도 참을 수가 없더군요. 저는 결국 둘째 아들을 소환해 이런 일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의 말도 내 손으로 키운 자식이 맞나 싶게 기막히더군요. 엄마, 그 사람이 말실수를 좀 했나 본데요. 내가 잘 알아서 단둘이 시킬게요. 이번만 넘어가 주세요. 네? 사실은 내가 요즘 빚이 많아요. 저번에 사업이 잘 안 돼가지고 마누라한테 얹혀 사는 신세라고요. 우리 애도 있고 어떻게든 잘 살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엄마, 우리 집사람한테 뭐라고 하지 마시고 그냥 이번만 넘어가 주세요. 집사람 성질 아시잖아요. 아들은 제 편을 들어주기는커녕 그렇게 말하며 두루뭉술 넘기려고 했답니다. 얼마나 서럽던지 저는 울고 싶은 심정을 꾹 참으며 알았으니 그만 가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뭐라고 하려던 것도 막았어요. 둘째 아들은 제게 조금 아픈 손가락이었거든요. 사업병이라고 하죠. 자꾸 일을 벌려 사고를 치곤 했습니다. 젊었을 적 남편을 가장 많이 닮은 아들이 둘째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집에서도 저리 마누라에게 꼼짝을 못하고 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아파오면서 며느리를 불러 화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속만 타들어갈 뿐이었죠. 그런데 여기에 더 불을 지피는 것이 있었으니 아마 믿기 힘드실 겁니다. 오랜만에 셋째 며느리가 과일을 사들고 오고 있다며 연락이 왔는데 10분 있다 초인종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 셋째야, 왔니? 무슨 일이니? 어머, 어머님, 안색이 왜 그러세요?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으신 거예요? 아주버님한테 듣기로는 어머님께서 둘째 형님과 일이 있었다고 하시던데. 어쩌면 좋아요. 어머님 얼굴이 말이 아니네요. 셋째 며느리는 다 알고 찾아왔더군요. 아니다, 일은 무슨 그런 거 없어. 추울 텐데 들어와라. 어머님, 형님이 정말 너무한 거 맞아요. 사실 저도 그날 주차장에서 들으면서 어이가 없었어요. 어머니께서 자주 잔소리 하시는 분도 아니고 그날 처음 말씀하신 걸 가지고 형님이 너무 예민하셨어요. 근데 형님도 다혈질이라 마음에도 없는 말 하신 걸 거예요.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어머님, 제가 있잖아요. 셋째 며느리는 이런 말로 저를 다독이면서 자신이 깎은 과일을 제 입에 넣어주더랍니다. 가만 셋째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그제야 마음이 가라앉았죠. 사실 둘째 며느리의 진면목을 알고 난 후부터 며느리들을 전부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무서웠어요. 또 누가 제 욕을 하고 있을까. 그래서 거리를 두고 있었는데 셋째 아이가 직접 찾아와 이리 위로해주니 고맙고 안심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셋째 며느라가에게 따로 먹을거리라도 갖다 주며 잘 챙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 복이 애초에 없는 여자일까요? 어느 날 갑자기 셋째 아들이 저를 찾아왔답니다. 아들의 얼굴이 허옇게 질려있더라고요. 셋째 아들은 교사였는데 직업에 걸맞게 인성도 참 좋은 아이였어요. 어렸을 때 새 아들을 키우면서 가장 손 안 가고 말을 잘 듣던 아이가 셋째였죠. 특히나 거짓말을 제일 못하는 아들이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제게 이실직고를 한 것일 겁니다. 어머님, 저 드릴 말씀이 있는데 너무 충격받으시면 안 돼요? 응? 충격받을 만한 일이 그게 뭔데 말이니?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하지? 혹시 제 와이프가 어머니 자주 찾아와요? 자주 찾아오죠? 셋째 아들이 갑자기 며느리의 방문 빈도를 묻기에 얼떨떨했습니다. 요즘 따라 셋째 며느리 아이는 시간이 많이 남는다며 손주를 데리고 많이 놀러 오곤 했거든요. 그런데 왜 그러니? 혹시 아가한테 무슨 일 있어? 이럴 줄 알았어. 엄마, 저 아무래도 그 사람이랑 이혼해야 할까 봐요. 그 사람 이상한 길에 빠진 것 같아요. 이상한 길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거기다 이혼이라니? 그런 말 쉽게 하는 거 아니야. 아니요, 저도 믿을 수가 없는데 도박 이런 거 있잖아요. 와이프가 그런 거에 빠진 것 같아요. 듣자마자 충격에 그만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세상 참 다정하고 고분고분했던 셋째 며느리가 도박에 빠졌다니. 아들은 아마도 저를 찾아오는 이유가 저에게 돈을 타가기 위해 방문할 것이라며 요구해도 절대 돈을 빌려주지 말라고 하더군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셋째 며느리는 주말에 툭하면 강원랜드에 가서 돈을 탕진하고 온다고 하는데 이미 여러 번 걸렸다고 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너 제대로 알아본 거 맞아? 그럼요.
지금 그 여자가 날려먹은 돈이 몇 천이에요. 엄마, 완전히 미쳤다고요. 그리고 다음 날 어김없이 셋째 며느리가 집을 방문했는데 저는 손자를 잠시 멀리 방에 두고 물어봐야 했죠. 혹시 도박이나 이런 것에 빠졌느냐고요. 그랬더니 며느리는 극구 부인하며 어디서 그런 말을 들었냐고 하더군요. 사실대로 말해라. 지금 사실대로 말하는 게 나을 거야. 어머님, 정말 아니에요. 혹시 애아빠가 그래요? 애아빠가 오해한 거예요. 사실대로 말하래도. 제가 강하게 말하자 며느리는 그제야 입술을 떨더니 고개를 푹 수그리더군요. 아들의 말이 맞았습니다. 정말 살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내 자식 같은 아이들이라 믿었던 며느리들이 이렇게 하나둘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뒤에 이어지는 며느리의 말엔 전혀 반성하는 모습이라고는 없었습니다. 어머님, 저 이왕 알게 되셨으니까 말인데요. 제가 사실은 빚이 좀 있어요. 그것 좀 갚아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 아이도 있고 이혼은 절대 못해요. 안 돼요. 그의 모르게 진 빚이라 어머니께서 어떻게 손 써주시면 안 될까요? 뭐라고? 나보고 네 빚을 갚으라고? 너 정말 제정신이니? 아니 어쩜 이럴 수가 있어. 내 아들은 너한테 한 번도 못한 적이 없는데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어머님 실망시켜서 죄송해요. 저도 저희 친정엄마 같은 어머니께 죄송해요. 빚만 갚아주세요, 제발. 셋째 며느리는 사실 친정엄마가 일찍 돌아가셔서 저를 더 의지하던 아이였습니다. 툭하면 제게 어머니가 저희 친정엄마 같아요 라고 수줍게 말하던 아이였죠. 그런 셋째 며느리는 계속해서 저에게 빚을 갚아달라며 빌고 난리가 났습니다. 퇴근하고 들어온 남편이 이를 보고 크게 소리를 질러 그제야 집을 나갔죠. 아마 남편이 아니었다면 계속 손주를 인질로 삼아 절대 나가지 않았을 겁니다. 빚을 갚아주기 전까지는요. 어떻게 며느리들이 하나같이 이 모양이었을까요? 난 도대체 왜 뭘 믿고... 정말 살맛 안 나네요. 내가 바보 같아요. 나도 그래. 참 씁쓸하구먼. 남편도 기분이 완전히 저기압이었습니다. 그 후 저는 완전히 수렁 속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믿었던 며느리 2명이 저랬으니 제가 어떻게 우울하지 않을 수 있었겠어요. 거기다 셋째 아들은 도박에 중독된 며느리와 이혼은 하지 않겠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 때문에 당장은 그럴 수 없겠다며 성인이 될 때까지만 같이 살겠다고요. 엄마, 미안해요. 내가 어떻게든 버텨볼게요. 술에 취해 기운 없이 이렇게 말하는 아들을 보니 가슴이 더 미어졌습니다. 그래, 알겠다. 대신 너무 힘들면 갈라서는 것도 괜찮아. 제가 말해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였네요. 그렇게 한동안 수렁 속에 있던 저를 구원해준 건 첫째 며느리였네요. 사람에게 상처받은 것 사람으로 치유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 사람이 저에겐 첫째 며느리였습니다. 며느리는 이 사실을 다 알고 급하게 저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다 들었어요. 동서들 이야기. 상심이 크시죠? 저도 동서들에게 많이 실망했어요. 그땐 사실 이제 며느리라면 치가 떨렸고 더 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랬기에 저는 첫째 며느리를 밀어내며 그냥 저 혼자 추스르겠다고 했습니다. 저희 친정 쪽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물려준 재산이 상당했고 일부는 남편 사업에 보탰지만 일부는 제가 가지고 있었거든요. 전 첫째 며느리가 그것을 노리는 것 같았어요.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았죠. 얘야, 괜찮으니까 집에 가보렴. 너 바쁘잖니? 나도 할 일 있고. 걱정할 필요 없다. 알겠어요, 어머님. 대신 언제든 대화 나누고 싶으시면 연락 주세요. 아니다. 내가 알아서 하마. 냉담하게 쳐내는 저의 반응에 첫째 며느리는 사실 기분이 안 좋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달이 지나건 몇 년이 지나건 저에게 먼저 살뜰히 연락해오고 다정하게 굴어오더라고요.
며느리들이 번갈아가며 사고를 치는 바람에 명절날 저희 가족은 이제 전처럼 모이지 않았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두문불출이었고 셋째 며느리에겐 제가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애들 얼굴을 보면 제 몸이 다 아파올 지경이었거든요. 그래도 괘씸하긴 했습니다. 제대로 용서를 빌 생각도 않고 제멋대로 하는 며느리들의 소식을 들을 때면 화도 났죠. 이젠 어디 가서도 며느리 자랑을 절대 먼저 하지 않습니다. 순자, 너도 참 신세가 안타깝다. 어쩌면 좋으니? 며느리들이 너를 그렇게 아끼고 소중히 대한다 들었는데 어쩌다 한순간에 그렇게 된 거야. 나도 믿기지가 않는다. 걔네들이 그렇게 하나같이 꼬리 100개 달린 여우에 심성 못 되쳐먹은 년인 줄은. 내 이것들을 확, 어? 그래도 그냥 다 잊어. 너는 돈도 많고 그냥 이제부턴 우리랑 여행이나 다니며 놀자. 친구들은 저를 하나같이 이렇게 위로했는데 그나마 이때 친구가 있어 다행이었어요. 저와 가장 친한 친구인 미자가 저를 위로하며 여기저기 여행을 많이 데려가 주었거든요. 나이 먹고 만나는 친구들 간의 모임은 또 다른 재미가 있었습니다. 남편보다 더 편하고 재미있고 또 정이 많이 든 친구들인지라 하나같이 애틋했죠. 이때만큼 마음이 편했던 적도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러던 어느 날 바람잘 날 없이 집안에 큰 문제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친구들과 여행에서 돌아온 날 캐리어를 들고 문 앞에 도착했는데 둘째 며느리와 셋째 며느리 둘이서 아주 작당을 하고 저를 찾아온 거예요. 둘 다 머리가 산발이었고 얼굴엔 눈물 자국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남편이 쩔쩔매는 얼굴로 서 있더군요. 순간 불길한 예감이 확 스쳐 지나갔습니다. 여보 왔어? 무슨 일이에요? 얘네들이 왜 우리 집 앞에 있어요? 저기 내가 사고를 쳤어. 미안해. 당신 볼 면목이 없다. 아니 무슨 사고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말할게요, 어머님. 저는 일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아니, 아버님 돈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머님이 어떻게라도 해보세요. 무슨 상황인지 차근차근 말해봐야 내가 알지. 일단 말부터 해라. 아버님이 좋은 투자처 있다고 해서 저랑 동서가 돈을 넣었는데요. 우리 둘 다 쫄딱 망했다고요. 아주 보기 좋게요. 듣게 된 상황은 이러했습니다. 남편이 좋은 투자처가 있다며 며느리들에게 알려주었는데 둘째 며느리와 셋째 며느리가 그 말을 고스란히 믿고 투자를 했고 돈을 날린 모양이었습니다. 그 금액이 상당했던지라 타격이 컸다고 하고요. 저는 이 일을 지금에서야 알게 된 것이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기분 좋게 여행을 끝내고 돌아왔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거기다 두 며느리들의 행동은 더더욱 심각했습니다. 아들까지 데리고 와서는 거의 농성을 펼치더라고요. 아시다시피 이인은 공무원이고 저는 돈벌이 할 것도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이 돈 돌려받지 못하면 저희의 학원도 못 가고요. 나중에 대학도 못 갈 거라고요. 어머님이 메꿔주셔야겠어요. 동서 말이 맞아요. 저 역시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제가 아무리 잘 나가는 쇼핑몰 사장이라고 해도 이번에 돈 잃는 바람에 사업 확장할 기회 완전히 놓쳤다고요. 황금 같은 기회였는데 이건 돈으로도 보상 못하는 손해예요. 정말 열받아 죽겠네. 아직도 도박을 끊지 못하고 몰래 집안 돈을 축내는 셋째 며느리와 명절날 코빼기도 보이지 않던 둘째 며느리는 계속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결국 남편이 보다 못해 나섰죠. 당연히 돈 물어줄 거다. 걱정하지 말아라. 아버님 회사도 지금 어려우시다면서요. 어떻게 하실 건데요? 막말로 아버님 손주들이 다 위험하게 생겼다고요. 아버님 때문에요. 걱정하지 말래도 집을 팔아서라도 해줄 거야. 남편과 며느리들의 고성이 오가자 저는 모든 걸 중단시켰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손해본 금액이 얼마인지 물었죠. 친정에서 받은 유산이 상당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충분히 메꿀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셋째, 넌 도박은 끊지도 못하면서 잘도 손해를 말하는구나. 네 도박 버릇 때문에 너랑 사는 우리 아들이 입는 상처와 손해는 어쩌려고 그러니? 거기다 둘째 며느라,
너 오랜만에 보는 시부모 앞에서 도대체 무슨 예이니? 투자 말아먹은 건 미안하게 됐구나. 근데 손해본 금액 전부 물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당장 물러가. 동네 시끄럽게 굴지 말고. 제가 버럭 소리를 지르자 두 며느리는 살짝 주춤하더라고요. 어머님께서 그 많은 돈을 어떻게 주시려고요? 내 친정에서 받은 유산 있어. 그 유산 처리해서 줄 거다. 며느리들은 그제야 아 하더니 다행이라는 듯 돌아섰습니다. 너무 얄밉게도요. 전 그렇게 호기롭게 외치고 나선 금액을 확인한 후 죄다 돌려주려고 했습니다. 모조리 남김없이요. 이참에 인연도 끊어버리려고 했죠. 친구도 며느리들이 너무 버릇없다며 적극 찬성했습니다. 근데 며느리들에게 물어줘야 할 돈만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남편도 이로 인해 타격이 너무 컸고 여기에도 들어가야 할 자금이 있었던 겁니다. 둘째 며느리는 특히 하루가 멀다 하고 문자에 전화에 사람을 아주 괴롭혀댔습니다. 어머님, 입금기한 다 돼가요. 꼭 돈 주셔야 돼요. 이렇게 보내면서요. 둘째 아들이요. 아들은 여전히 며느리 귀에 눌려 찍소리도 하지 못했습니다. 죄송스럽다는 얼굴만 할 뿐 며느리가 바락바락 대들어도 자기 엄마 편 한번 들어주지 못하는 아들이었으니까요. 참 자식을 어떻게 기른 건지 자식 농사가 엉망이었다는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아무리 같이 살 맞대고 사는 마누라라고 해도 자기 엄마가 이런 취급을 당하는데 말이죠. 돈이 문제가 아니고 너무 비참했습니다. 결국 저는 친정어머니의 유산을 어느 정도 처분해 며느리들에게 돈을 주고 남편의 회사 자금을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전 이렇게 모든 게 끝나나 했어요. 제발 드디어 끝나길 바랬죠. 며느리란 것들은 입금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었어요. 한동안은 조용했습니다. 근데 남편이 어느 날 시간이 좀 지나서 술에 취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전 이날 뒷목 잡고 쓰러질 뻔했습니다. 사실 말이야. 투자건 솔직히 말해 지금 생각해보니 괘씸하더라고. 무슨 말이에요? 내가 강제로 안 한 것도 아니고 지들이 물어봐서 자료 하나 건네준 걸 가지고 말이야. 그걸 내가 꼬드겼다는 식으로 나왔잖아. 시애비 체면도 있고 그때 나도 당황스럽고 해서 갚아줬지만 당신한테 미안하게 됐어. 뭐라고요? 아니 당신은 그걸 왜 지금에서야 말해요? 알고 보니 남편은 강요한 것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자료 파일 하나 넘겨준 걸 가지고 시아버지 때문에 돈을 잃은 거라고 했다더군요. 남편은 꼭 굳이 투자할 필요는 없다고 말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남편은 마치 사기 일당에게 도둑 맞은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일에 무척 열이 받아 아들과 며느리들을 전부 소환했습니다. 인연 끊고 잘 살아가 보려고 했지만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서요. 이때 첫째 며느리 역시 함께 불렀습니다. 그런데 만나기로 한 당일날 아들들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오늘 못 갈 것 같아요. 엄마, 오늘 못 가겠네요. 아니, 왜 그러니? 그게 와이프가 갑자기 열이 나고 아프다고 해서요. 엄마, 그게 집사람이 배가 아프대요. 다음에 봬요. 웃긴 건 변명도 비스무리했습니다. 둘째와 셋째 며느린 직접 전할 용기도 없었는지 아들들을 통해 그렇게 전달해 버리더라고요. 어리타 입을 벌리고 있는 건 저뿐이었죠. 이 며느리 둘 다 왜 그러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전 당장이라도 오라 했고 오지 않으면 유산은 없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돈으로 위협하는 거 아주 유치한 일인 거 알았지만 이때만큼은 저도 참을 수 없었거든요. 며느리 2명은 쭈뼛쭈뼛 걸어 들어오더니 왜 불렀냐는 식으로 묻더군요. 저 아파요, 어머님. 빨리 말씀하고 끝내세요. 그래, 말 잘했다. 나도 너 때문에 골이 아프고 며칠 내내 죽만 먹고 지냈어. 미칠 노릇이다. 난 지금까지 네가 네 시아버지한테 투자를 강요받은 줄로만 알았다. 근데 아니더구나? 그래 놓고도 나한테 돈을 받아가? 너 정말 양심이 있는 거냐? 저는 남편에게 들은 그대로를 쭉쭉 전달했어요. 그랬더니 며느리 2명의 표정이 약간 묘하게 서늘해지더라고요.
어머님, 어쨌든 저는 당한 거예요. 그 파일만 아니었어도 제가 혹할 일은 없죠. 그렇지 않아, 동서? 맞아요, 형님. 그리고 저희는 진짜 사정이 어려워서 달라고 한 거예요. 둘째 며느리는 뻔뻔하게 나왔고, 셋째 며느리는 둘째의 모습에 힘입어 자기도 맞장구를 쳐댔습니다. 저는 안 된다고 친정의 유산이니 다시 돌려내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니들 선택에 투자한 것이니 다시 달라고요. 그리고 만약 주지 않는다면 법정으로 가게 될 거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강하게 말해야 두 며느리들이 돈을 돌려줄 것 같았기 때문이에요. 네? 어머님,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또 하시네요. 어머님은 모성애라는 게 또 없으세요? 엄연히 아버님 때문에 돈 잃은 거예요. 며느리랑 자식 불쌍하지도 않아요? 여보, 한마디 해봐. 엄마, 이미 주신 돈이고 하니까 저희가 그냥 쓰면 안 될까요? 죄송해요. 엄마, 근데 이 사람도 힘들어하고. 너 지금 이 애미랑 장난하는 거냐?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며느리 말이라고 꼼짝도 못하고 부모한테 이딴 대접을 하는 거야. 셋째, 너도 그렇다. 가장 얌전하고 부모 말이라면 순종했던 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너무 섭섭하고 서럽구나. 정말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나는 이제 니들 얼굴 평생 안 보고 살련다. 아들도 없다 치고 살겠어. 네 아버지도 같은 생각이야. 남편도 동의를 하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이때였어요. 제가 분을 못 이겨 눈물이 줄줄 흐르는 것도 모른 채 말을 하고 있을 때 조용히 있던 첫째 며느리가 나선 것입니다. 두 며느리들의 뺨을 차례로 때린 것이에요. 보고 있던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동서들 정말 너무하네. 어머님이 이 정도까지 하셨으면 말귀를 알아들어야지. 어머님이 동서들한테 잘해준 거 다 잊었어? 아무리 어머님과 사이가 틀어졌다고 해도 어떻게 이렇게까지 해? 어머님 지금 쓰러지기 일보 직전인 거 안 보여? 자네들이 사람이야? 나도 이제 더 이상 동서들을 한 가족으로 생각할 수가 없어. 첫째 며느리는 눈물까지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절 대신에 바락바락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 순간만큼 첫째 며느리가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거기에 이어 돈을 다시 돌려내라며 난리를 쳐댔어요. 첫째 아들, 우리 장남도 여기에 합세했습니다. 지켜보고만 있었는데 안 되겠다. 너희들 부모님이 해주신 수고, 고생 다 잊은 거야? 어머니가 얼마나 우리를 고생하며 키웠는데 난 너희한테 단단히 실망했다. 재수씨들도 그래요. 적당히 하셔야죠. 지금 우리 엄마 아버지한테 뭐 하는 짓들입니까? 뻔뻔하기 그지없네요. 남편도 하지 못한 것을 첫째 아이 부부가 대신 해주었죠. 며느리는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변호사를 선임하겠다고 했고 아들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저는 돈을 다시 돌려받았습니다. 이대로 인연 끊길 줄 아세요. 저희도 돈 없는 노친네들 볼 생각 없어요. 얼마나 없으면 자식한테 준 돈을 다시 받아내려고 하세요? 치사해 죽겠네. 둘째 며느린 분에 차 저에게 씩씩거리며 손주 볼 생각은 말라고 못을 박더군요. 아들들은 며느리들에게 무슨 지시라도 받은 건지 저에게 연락도 없었고요. 차라리 이혼해주길 바랬는데 아들들은 가만히 있었어요. 저놈들, 당신한테 이제 남은 돈 없는 줄 알고 저러는 거야. 맞아요. 나한테 돈이 있었는 걸 알면 저러지 않겠죠. 상실감과 슬픔은 컸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 와중에 첫째 부부가 생각이 많이 났어요. 특히 첫째 며느리요. 살갑게 대해주지 못했던 우리 첫째 며느리가 저만큼이나 제 마음을 헤아리고 있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저는 어느 날 밖에서 식사를 함께 하자며 며느리를 따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고마운 마음을 담은 돈을 전달했어요. 고맙구나. 그날 네가 내 편 들어준 게 정말 고마웠어. 그간 쌀쌀맞게 대해서 미안하구나. 내가 마음이 너무 상해 있어서 그랬단다. 아니에요, 어머님. 다 이해해요. 어머님께서 동서들에게 얼마나 실망하셨겠어요. 저라도 그랬을 거예요. 셋째 며느린 따뜻한 말로 저를 달래주다가
다 잊자며 제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첫째 며느리와 헤어졌습니다. 며느리와는 그 후로도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가벼운 안부 인사부터 시작해서 장문의 메시지도 보내며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그해 겨울은 첫째 며느리 덕에 참 따뜻했죠. 당신 요즘 얼굴이 좋아 보여. 며느리가 잘해줘서 그런가 봐? 남편은 그런 저를 보고 좋아 보인다며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첫째 며느리는 실제로도 저와 남편을 이끌고 외식도 자주 했었는데요. 그래서인지 남편과의 사이도 더 좋아졌어요. 명절날 모이는 식구는 적어졌지만 이 정도로도 만족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첫째 며느리에게 무슨 계산이 있었는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첫째 며느리가 얼마나 무서운 아이인지 알았다면 아마 사연을 쓸 일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사연을 쓰게 된 사건이 하나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계기는 제가 가정부를 고용하게 되면서였어요. 남편과 함께 산책을 나갔다 그만 엎어졌는데 허리가 삐끗해서 집안일을 못하게 되었어요. 집에 아무리 돈이 많았어도 절대 가정부를 고용하는 일은 없었는데 이렇게 되니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인에게 소개를 받아 가정부 아줌마를 고용했어요. 저보다 10살이 어렸는데 손도 야무지고 아주 꼼꼼하게 집안 청소도 해주시더라고요. 감사하고 마음에 들어 월급도 약속한 것보다 더 챙겨드렸습니다. 사모님, 늘 이렇게 챙겨주시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저번에도 더 챙겨주시니. 그리고 반찬도 너무 감사해요. 고맙긴요. 동생이 내 생각해서 반찬 만들어주니 내가 고맙지. 간도 잘 맞춰주고 우리 남편도 만족해 해요. 그나저나 벌써 정이 들어버려가지고 나중에 헤어질 때 섭섭할 것 같아. 그러게요, 사모님. 저도 그래요. 동양 사람이라 그런지 더 그렇네요. 어느 날 대화를 나누다 가정부 아주머니가 저와 고향이 같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고향 사람을 너무 오랜만에 만나 그런지 반갑더군요. 그 때문인지 쉽게 친해질 수 있었어요. 저는 그때부터 동생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당시 첫째 며느리가 저희 집 근처로 이사를 오며 아들과 자주 들렀는데요. 첫째 며느리를 가정부 아줌마에게 소개해드리기도 했습니다. 동생, 우리 며느리예요. 내 하나뿐인 며느리. 며느라, 우리 집 일 도와주시는 분이야. 어머, 안녕하세요. 어머니께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잘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사모님이 오히려 더 잘 챙겨주시는걸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가정부 아주머니가 약간 저희 첫째 며느리를 불편해하는 기색을 보이더라고요. 며느리가 불쑥 방문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방에 들어가 있다든지 급하게 화장실 청소를 한다든지 하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동생, 혹시 우리 며느리가 불편하게 한 거 있어요? 네? 매번 자리를 피하는 것 같아서 혹시 나 없을 때 우리 며느리하고 무슨 일 있었나? 아니에요, 사모님. 그럴 리가요. 좋으신 분인데요. 어느 날은 너무 궁금해서 대놓고 묻기도 했는데 급하게 아니라고 말을 하더군요. 그때 가정부 아줌마의 표정을 그때 잘 뜯어봤어야 하는데 후회가 됩니다. 그러다 일이 터졌죠. 환절기에 들어 남편이 먼저 감기에 걸리고 말았어요. 이어 그 감기를 제가 옮아 덩달아 기침을 하고 말았고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나이가 먹으면 감기가 잘 떨어지지 않잖아요. 저도 남편도 감기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먹으며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첫째 며느리가 저를 먹이겠다고 사골국물을 담아가지고 왔더라고요. 제가 사골국물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준비한 것이었어요. 아이고, 손 많이 가는 음식을 못하러. 어머님 평소에 이거 좋아하시잖아요. 뜨뜻한 거 드시고 좀 푹 주무시라고요. 몇 시간 동안 푹 고안했으니까 맛 좋을 거예요. 아유, 정성이 고마워서라도 다 먹어야겠구나. 고맙다. 며느리는 냄비에 한 번씩 더 끓여 드시라 말하고는 그렇게 총총 미소를 지으며 사라졌습니다.
저는 우리 며느리가 끓여준 거라며 가정부 아주머니에게 그 사골 국물을 데펴달라고 전했고요. 그리고 뜨끈한 국물을 먹을 생각에 침대에 누워 저녁에 되길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둔탁한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놀라서 다급히 뛰어가 보니 가정부 아주머니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119, 119. 동생 정신 좀 차려봐요, 동생. 여보, 나와봐요. 아주머니의 입에서는 거품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고 눈은 획 돌아가 있었어요. 너무 놀란 저는 이성을 붙잡으려 애쓰며 119를 불렀습니다. 다행히 빠른 시간 안에 도착한 구급차가 아주머니를 실어갔지만 저는 남편의 차를 타고 뒤를 따라 향하면서도 놀란 가슴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평소 아주머니에게 어떤 지병이 있었는지도 되짚어 보았어요. 근데 들은 게 아무것도 없었던지라 이상했죠. 그런데 그때 아주머니 옆에 쏟아져 있던 사골 국물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쓰러진 아주머니가 손가락으로 사골 국물을 가리키고 있었거든요. 왜 그랬을까? 다시 한번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병원 응급실에 가서 급하게 조치를 받고 몇 시간 만에 의식을 회복한 아주머니의 입에서 나온 말에 저는 경악할 수밖에 없었죠. 사모님 며느리, 그 여자 미친년이에요. 완전히 미쳤다고요. 무서운 여자니까 절대 믿으시면 안 돼요. 네? 무슨 말이에요, 그게? 사실은 제가 뭘 좀 엿들었어요. 그리고 이건 직접 보셔야 돼요. 가정부 아주머님은 그러면서 갑자기 전화기를 빌려달라고 하더니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더군요. 잠시 후 건장한 청년이 도착했습니다. 청년은 아줌마를 향해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아들이었어요. 놀란 얼굴로 어떻게 된 거냐 물어 제가 대신 어떻게 된 건지 상황을 설명했어요. 그랬더니 가정부 아주머니는 침착하게 말씀하시더군요. 아들, 내가 부탁한 거 있지? 설치한 거. 그거 좀 사모님 보여드려. 엄마 이렇게 된 거 다 그 여자 때문이야. 역시 그럴 줄 알았어요. 내가 엄마 거기서 일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못 살아 정말. 일단 보여드릴게요. 아주머니의 아들은 한숨을 푹 쉬더니 제게 자신의 핸드폰을 꺼내어 뭔가를 만지작거리더니 어떤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은 저희 집 부엌이었어요. 거기엔 큰 며느리가 있더군요. 소리까지 생생히 들렸는데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큰 며느리가 손가락으로 아주머니의 머리를 툭툭 치더군요. 아줌마, 간 똑바로 맞추라고요. 우리 어머님은 싱거운 거 좋아하니까. 저번에 사모님이 너무 싱겁다 해서 짜게 하려고 한 건데. 아줌마 지금 내 말 무시해? 파출부 주제에 뭐하는 짓거리야. 나 의사야. 그러니까 그냥 닥치고 내 말 들어. 그리고 좀 이따 우리 집에 가져갈 반찬도 만들어 놓고.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잊지 마. 아주머니는 화면을 응시하더니 이것뿐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큰며느리는 번번이 자신을 무시했고 이렇게 하대하는 걸 제게 말하면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위협도 했다고 하더군요. 아주머니는 무서움을 느껴 말은 하지 못하고 대신 증거를 모으고자 CCTV를 설치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아들을 시켜서요. 그러다가 너무 충격적인 걸 듣게 됐어요. 제가 아까 뭔가 엿듣게 됐다고 했잖아요. 저는 사모님 큰며느리가 그냥 미친 사람인 줄로만 알았어요. 근데 정말 그걸 넘어서 정말 무서운 사람이더라고요. 그 여자가 자기 친구랑 전화를 하는데 글쎄 사모님 재산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요즘 자기 친정 사정이 안 좋아서 사모님 재산이 자기 거 되려면 아양을 떨어야 한다면서 어떻게든 그 재산을 다 자기 거로 만들어야 한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골 국물이 그냥 국물이 아니었던 거군요. 그 안에 뭐가 있었던 거군요. 그래서 동생이 이렇게 누워있게 된 거고. 모든 게 이해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희 친정에 재산이 많다는 거, 그게 저에게로 넘어왔다는 거, 그거를 낱낱이 알고 있었던 건 큰며느리 뿐이었어요.
머리 좋은 첫째 며느리가 그걸 알고선 저를 이용하고 목숨까지 위협해 이참에 재산을 넘어오게 하려고 했던 거였죠. 둘째와 셋째 며느리가 떨어져 나갔을 때 셋째 며느리가 속으로 박수를 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너무나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 두 며느리가 저와 사이가 멀어지도록 조장한 것이 큰 며느리였을 수도 있었어요. 여보, 이게 말이 돼요? 정말 지금 나 정신 놓을 것만 같아요. 이 몹쓸 년을 봤나? 내 이것들 당장 가만두지 않을 거야. 아들놈도 분명 알고 있었을 거라고. 남편은 흥분을 해서 난리가 났고 저는 잠시 멍해 있다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휴대폰으로 큰며느리에게 문자를 했습니다. 큰일 났다. 너희 시애미가 응급실에 실려갔구나. 빨리 오거라. 30분 후 기다렸다는 듯 첫째네 부부가 들어왔습니다. 며느리와 아들 모두 다요. 근데 멀쩡히 있는 저를 보자 큰며느리의 얼굴이 당황스러움으로 번지더군요. 전 그 자리에서 바로 며느리의 뺨을 쳐버렸습니다. 망설일 것도 없었어요. 엄마 왜 그래요? 아니 그보다 엄마 응급실에 실려갔다면서 왜 가정부 아주머니가 누워있는 거예요? 엄마 괜찮으세요? 네 처가 한 짓 넌 모르는구나. 하지만 며느라 넌 알지? 날 독살하려고 했지? 그 국물에 뭘 탔는지 모르겠지만 넌 감옥행이야. 거기서 아주 평생 썩게 만들어줄 거다. 내 모든 걸 걸고. 어머니 도대체 무슨 쉰소리세요? 아니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전 하나도 모르겠는데요. 정신이 어떻게 되신 거예요? 전 바로 며느리의 뺨을 한 번 더 날렸습니다. 아들이 말리려 들자 아들에게도 있는 그대로 했습니다. 근데 여기선 큰며느리는 끝까지 본색을 숨기며 정말 짐승처럼 날뛰더라고요. 어머님 억울해요 전. 제가 뭐 독살? 어머님을 죽이려고 했다고요? 그 유산이 얼마라고 제가 그런 짓을 했겠어요. 저 의사예요. 잘 나가는 의사. 더 상대할 필요가 없다 생각하고 경찰을 불렀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밝혀진 바로 사골국물 안엔 치사랑의 독성 성분이 들어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국물을 들이켰다면 전 아마 이 글을 쓰지도 못했을 거고 사랑하는 남편, 친구의 얼굴도 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 후 며느리는 당연히 재판을 받았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좋은 변호사를 사 어떻게든 형량을 줄이려고 했지만 저도 남편도 결코 봐주지 않았죠. 결국 치열한 법적 공방 끝에 마땅한 형량을 받았습니다. 솔직히 마음 같아선 무기징역이라도 받았으면 싶었지만 아쉽게도 그건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억울하지만 그래도 죄값 받았으니 다행이에요. 지난 일은 묻어두자고. 이제 돌이킬 수가 없으니. 남편과 저는 그렇게 서로를 다독였습니다. 아들은 큰며느리의 욕심을 몰라본 것에 대해 많이 후회했습니다. 자신이 너무 일에만 빠져 무심했던 것이 이런 사태를 만든 것 같다고요. 늘 대면대면했던 사이였는데 이 일이 있고 나서 아들은 저희 집에 머물게 되었어요. 당연히 큰며느리와는 이혼을 했고요. 지금이라도 엄마 잘 보살펴드리고 싶어요. 제가 너무 못난 아들이었어요. 동생들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었어요. 죄송해요, 엄마. 지금 아들과는 천천히 거리를 좁혀나가고 있는 중이랍니다. 기분 전환차 다가오는 어느 날엔 같이 단풍 구경도 가기로 했어요. 뉴스에 예전에 끔찍한 일이 터지면 어떻게 사람들이 그 뒤를 이어 살아가나 궁금하고 그랬는데 이 일이 막상 제게 닥치니 신기하게 사라지긴 하더라고요. 다만 여전히 너무 괴롭고 마음이 힘들어 잠도 못 자고 약도 먹고 있네요. 이것은 어쩔 수 없는 후유증인 듯합니다. 괴롭지만 버텨나가야 하는 하루이죠.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하고 위로의 한마디 해주신다면 더없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식이든 며느리든 너무 다 믿지 마세요. 재산도 숨길 수 있다면 숨기시고 어느 정도 본인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제 입으로 이런 말을 할지 몰랐지만 어찌됐든 이런 끔찍한 일을 겪어보니 며느리는 특히 더 못 믿겠더라고요.
만약 아들이 재혼해 누군가를 또 데려온다고 해도 말이죠. 여러분들에겐 이런 일이 부디 없길 바라며 가정에 화목만 있길 바라며 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들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세요. 저는 20대 시절을 거의 공장에서 보냈어요. 하루 종일 돌아가는 컨베이어 벨트, 시끄러운 공장 소음, 작업 반장의 목소리. 지금은 가물가물하지만 가끔 TV에 그런 게 나오면 안 좋은 기억들이 많이 떠올라요. 저는 집이 가난해서 공부를 잘했지만 대학은 꿈도 못 꾸었고 여자라 해서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바로 공장에 취직을 했거든요. 그런 저를 안쓰러워하시던 건 어머니였어요. 아이고, 우리 용이가 똑 부러지고 뭐든 잘하는 애인데 남자로 태어나지 못한 게 아쉽다. 장남으로 태어났음 엄마가 어떻게든 공부를 끝까지 시켰을 텐데. 미안하다, 용이야. 아니에요, 엄마. 그런 말 마세요. 나 공장에서 월급도 받고 열심히 살고 있어요. 하는 일도 만족하고요. 사실 체력이 그리 좋은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공장에서 일하는 게 너무 힘에 부쳤지만 그때는 그래도 어머니를 위로하고자 그런 말을 하곤 했어요. 그리고 공장 일을 하다 결국 쓰러져 나가지 못하게 된 이후론 어머니 뵐 낯이 없어 한동안 연락도 못 드리고 지냈죠. 낡은 방 한 칸에 쪼그리고 앉아 앞으로 뭘 하며 살아야 하나 일자리 고민을 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으라는 법이 없는지 그때 제 처지를 안쓰럽게 여겨주시던 주인 아주머니께서 내려오셔선 어머 어머 왜 그래 처녀 어디 아파? 아 그게 아니고 몸이 좀 안 좋아서요. 아이고 몸이 많이 안 좋나 보네. 입술이 퍼런 게 공장 일이 많이 힘들었나 봐. 네 괜찮아요. 저기 그러지 말고 그럼 차라리 저기 세탁소에서 일을 해보는 게 어때? 세탁소요? 사람을 뽑는다고 그러더라고. 거기서 일 배우는 게 차라리 공장보다 낫지 않을까? 월급도 나쁘지 않게 주는 것 같던데 할 생각 있음 내가 말해줄까? 결국 저는 주인 아주머니의 말 맞다나 세탁소에 가 열심히 할 수 있다고 간곡히 부탁한 끝에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뭐든 일이 다 그렇겠지만 처음엔 세탁소 일도 만만치 않게 어려웠어요. 처음 하는 일이라 실수도 많았고요. 특히 가장 난감했던 건 옷을 다리면서 모르고 구멍을 낸다든지 단추를 이상하게 꿰매 욕을 먹는 그런 일들이었어요. 아니 이거 내일 면접인데 어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변상해 드릴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아이고 사장님, 우리 직원 애가 일 배운 지 얼마 안 돼서 그래요. 한 번만 너그러이 생각해 주세요. 제가 변상해 드릴게요. 그런데 그 시절 저는 인복이 참 많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세탁소 아주머니께서는 제가 어떤 실수를 하시든 간에 절대 제 월급에서 한 푼도 깎지 않고 모두 자신이 돈을 내주셨어요. 그러면서 사람은 누구든 다 실수하면서 배우는 거니 울지 마라. 고 말씀해 주셨죠. 그런 아주머니의 배려 덕분에 저는 더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배워나갔어요. 조금이라도 가게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였죠. 그러다가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뭐랄까 유머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시절의 남편을 생각하면 늘 웃는 상이었고 유머를 던져 분위기를 밝게 만드는 사람이었죠. 거기다 언젠가부턴 은근슬쩍 저에게 호감을 던지었기에 세탁소 아주머니도 저 사람하고 잘 되면 좋겠는데 하고 말하곤 했어요. 이거 요 앞 슈퍼에서 샀는데 하나 사니까 하나 더 주더라고요. 드세요. 저기 자꾸 이러시면 부담스러운데. 안 드시면 놓고 갈 거예요. 처음에야 낯을 가렸지만 남편은 꽤나 적극적으로 애정 공세를 하였고 저는 어느 순간부터 남편에게 호감을 느껴 서로의 부모님을 뵙는 자리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가난한 환경에서 자란 것과 달리 남편 쪽은 부유했고 남편 역시 대졸자로 번듯한 회사까지 다니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연애도 망설이게 되었고 연애를 하면서도 이 사람과 결혼까지 할 수 있을지 고민이 되었어요. 막상 시어머니를 뵙기 전부터 떨리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제 주변에 워낙 좋은 분들을 두었기 때문에 시부모님 역시 제가 정성껏 모시면 언젠가 마음에 저를 두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실제로 시부모님을 보니 그 기대가 깨졌죠. 그리고 호구조사가 시작되었는데요. 아휴, 그래. 내가 오라고 하긴 했는데 몇 가지를 묻긴 물어야겠네. 부모님은 두 분 다 살아계시고? 아, 네, 살아계세요. 두 분 다 시골 마을에서 농사 지으십니다. 농사? 돈은 없는 집안이구만. 엄마, 무슨 그런 말을 해. 성실하신 분들이에요. 조용히 하고 있어라. 듣자하니 아가씨는 공장 다녔다 하던데? 아, 네. 그러다 세탁소 일을 배우게 되어서 지금은 거기서 일하고 있어요. 아, 사실 말이야. 나는 세탁소에서 일하는 며느리는 보기 싫었어요. 우리 아들도 좋은 회사 다니고 애 아빠도 사업하는 사람인데 아무래도 격이 안 맞잖아요. 아가씨는 괜찮아요? 네? 아가씨가 괜찮겠냐고. 여기 집안 들어오면 그에 맞는 격을 배우고 갖춰야 할 텐데. 그때는 시어머니의 의중을 몰랐습니다. 조용히 물러가라는 암시가 들어있는 말이었지만 저는 그냥 고개만 주걱거렸어요. 며느리 되면 잘 모시겠습니다 라는 말을 하면서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한참을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그때 조용히 계시던 시아버지가 한마디 얹으셨는데 사실상 그 말 한마디로 결혼이 성사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애는 얌전한 것 같은데 그냥 결혼시키지 그래. 그렇게 결혼은 성사되었지만 참 돌이켜보면 눈물이 많이 나는 결혼식을 치루었던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형편의 차이라는 게 결혼식에서도 드러났으니까요. 남편 쪽 하객들은 한눈에 봐도 부티나는 사람들이 좋은 옷을 입고 꽉 들어차 있었고 저희 쪽엔 시골 어르신들 몇몇 분이 지팡이 짚고 왔다 갔다 하시는데 시어머니는 못마땅한 얼굴로 그걸 보시더니 뭐라 중얼거리더군요. 제 결혼식이지만 막상 시부모 눈치가 많이 보이던 그런 서글픈 결혼식이었습니다. 그 눈치 보기는 시집살이로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저희는 시댁 어르신들의 말씀대로 몇 년 시댁에 살다가 분가를 하기로 했는데 이때 시집살이는 눈물이 찔끔 나올 정도로 매웠습니다. 일단 시어머니는 따로 밥을 해주시는 가사도우미 분들을 쓰셨는데도 제게 요리를 배우라며 부엌에서 일을 시키시곤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 종일 부엌을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여자가 이 정도는 할 줄 알아야지. 너 분가에서 우리 기찬이 밥은 해줘서 회사 보내야 할 거 아니니? 근데 이거 국맛은 왜 이래? 아줌마, 이거 아줌마가 한 거예요? 아니요. 작은 사모님이 한 건데요. 아휴, 얘, 너 이거 국 좀 먹어봐라. 못하고 서 있어? 얼른 한 그릇 떠 먹어보라고, 국자로. 네. 맛이 어떠니? 먹을만 하니? 당시 시부모님 굉장히 음식을 싱겁게 드시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적당히 가늘에 국을 끓여도 그걸 가지고 한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말을 못하고 있자 음식도 못한다며 쯧쯧거리고 주방을 나가시는데 순간 서러움이 물밀듯 물려왔습니다. 가사 도우미분들이 괜찮냐며 제 어깨를 다독이셨을 정도였죠. 제게 탈출구는 남편과 함께 쓰는 방이 아니었습니다. 안 쓰는 식기들을 모아두고 있는 작은 창고가 있었는데 5평도 안 되는 작은 창고 먼지더미 속에서 쭈그려 앉아 있는 것이 가장 마음이 편했어요. 그 외 어디에도 제 공간은 없었어요. 거기다 시어머니만 이러는 게 아니었죠. 형님과 아주버님이 하던 사업이 잘 안 돼 시아버지 사업을 같이 하기 위해 두 분이 잠시 시댁에 살게 되셨는데 그때 시어머니의 차별은 말도 못했습니다. 저는 그래도 처음에 형님을 좋아했어요. 동서, 오늘 일 나가면 방 청소 좀 부탁해. 그 탁자 위에 있는 거는 건들지 말고. 서류들인데 동서가 봐도 모를 거야. 네,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집에 늦게 들어올 것 같은데 따로 밥 좀 준비해 줄 수 있을까? 근처 그 시간에 먹고 올 데가 마땅히 없어서. 미안해, 부탁 좀 할게. 네, 그럼요. 편히 갔다 오세요. 우리 동서 항상 고마워. 동서 없었음 어쩔 뻔했나 싶어.
저는 그때까진 형님이 저를 정말 가족으로 동서로 생각하시는 줄 알았어요. 낯가림이 많고 수줍은 저와는 달리 밖에서 남자들처럼 일하고 다니며 자기 할 말 다 하는 형님의 모습이 멋져 보이기도 했죠. 그래서 형님을 은근히 동경하며 더 잘해드리곤 했습니다. 늦은 밤에도 형님 좋아하시는 반찬들로다가 만들어 한 상 차려드리고 때론 형님의 푸념을 들어드리기도 했습니다. 동서, 우리 시어머니 만만치 않지? 거짓말은 못하겠네요. 그래, 나도 알지. 어머님은 나한테도 엄하셨어. 그래도 동서, 곧 나갈 때가 올 거니까 그때까지만 참아. 그때부턴 자유야. 때론 이런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기도 했어요. 그때마다 감사한 마음으로 형님을 대하곤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불현듯 벌어진 일로 저는 마음에 큰 상처를 입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형님께서 일하시느라 늦게 들어오시던 날이 있었습니다. 형님 식사는 늘 밤에 따로 차려야 했기 때문에 자던 중에도 일어나 식사를 차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김장을 한지라 제가 너무 졸려하자 가사도우미 아주머니 분께서 자기가 하겠다며 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다 말씀드리곤 잠에 청했습니다. 근데 주방에서 고함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 그 소리에 깨어보니 한바탕 난리가 나 있었습니다. 아줌마, 지금 국에 유리 조각을 넣으면 어쩌자는 거야? 나 이거 먹고 죽으라고? 아줌마 이거 지금 고소하면 아줌마 인생 끝이야. 죄송합니다, 사모님. 점심때 그릇이 깨졌는데 그게 거기에 들어갔나 봐요. 사골 국물이라 같은 흰색이라. 제가 밤눈이 어두워서 그만 실수했어요. 죄송합니다. 살려주세요. 이게 살려달란 말로 될 일이야? 내가 죽을 뻔했는데. 그제야 형님 성격을 알게 되었는데 형님은 굉장히 다혈질이더라고요. 자기의 안전에 무척 예민하신 분이었고요. 한번 열이 받으니 화라산처럼 불타올라 막 소리를 치시는데 가사도우미 분은 아무 말도 못하고 울고만 계시더라고요. 우는 그분의 모습이 딱하고 저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 같아 나섰습니다. 형님, 제가 원래 차려야 하는 식사인데 사람이 바뀌어 이런 실수가 생긴 것 같아요. 원래 아주머니 밤눈 어두우신 거 저도 알고 있었는데 미처 생각 못했어요. 죄송해요, 형님. 지금 밤이니까 내일 얘기하시는 건... 지금 동서, 나 훈계하니? 네? 나 훈계하냐고? 형님, 어떻게 제 뺨을... 몇 초 뒤에 알았지만 제가 형님에게 뺨을 맞았더라고요. 너무 놀라 말을 잇지 못하고 있는데 형님은 불붙은 얼굴로 계속해서 고함을 내질렀어요. 내가 동서동서 거리면서 잘해주니까 진짜 가족으로 인정받은 것 같아? 착각하지 마. 너 우리 집 며느리 아니야. 어디 감히? 형님, 무슨 말씀이세요? 형님 저를 보면 친동생이 생각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사람이라고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야. 농사 짓는 집안 출신 며느리랑 나랑은 애초에 같지 않다고. 그러니 네가 부엌에서 이딴 수발이나 들고 자빠져 있는 거지. 그날의 형님의 말에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시가 되어 저를 찌르는데 너무 고통스럽더군요. 그 자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아 버렸는데 남편이 그제야 잠에서 깨어 달려와 허둥지둥 저를 일으켰어요. 형님에게선 어떠한 사과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허나 그 후 더 기막히고 서러웠던 건 시어머니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래, 근데 뭐 어쩌라는 거니? 엄마, 이건 형수님께서 전적으로 잘못하신 일이고 사과를 해야 될 일이에요. 너가 원래 식사당번이었다며. 그럼 네가 해야 할 일을 안 해 이 사단이 벌어진 거 아니니? 뺨 맞는 거 가지고 유난 떨지 말아라. 일하다 실수하다 보면 뺨도 맞고 하는 거다. 저는 가족인데요. 저는 여기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때 저도 모르게 속삭이듯 이 말이 튀어나왔어요. 너 뭐라 했니? 저는 가족이에요. 며느리고요. 형님께서 어떤 연유이시든 뺨 때린 건 잘못하신 일이라 생각합니다. 형님께서 사과하는 거 제가 원하는 건 그뿐이에요. 너 원래 성격이 이렇게 유난스러웠니?
성격 한번 까탈스럽다. 꼭 사과인지 뭔지를 받아야 네 마음이 풀리겠단 거야? 대체 무슨 애가 그런 쇠고집을 부리는 게야? 그거 아주 못된 심보다. 아니? 때리신 건 잘못하신 거예요. 아마 그때가 제가 처음으로 이 집안의 서열에 반발을 들었던 때였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 순간을 회상하면 심장이 벌렁벌렁하지만 잘했다는 생각도 한편으론 들었던 순간이었습니다. 허나 덕분에 형님은 집에서 나가기 전까지 저를 사사건건 괴롭혔고 시어머니와 함께 비웃어댔어요. 다행히 이 일에 분노해 주었던 건 남편이었어요. 제가 도저히 못 참겠다고 남편 붙잡고 하소연하자 남편은 말없이 그걸 듣더니 독립할 준비를 시작했어요. 이번 달 내로 저희 이 집 나갈게요, 엄마. 아니, 벌써? 언제? 독립할 수 있는 자금 모았어요. 이번에 회사에서 승진도 해서 나중에 애기 키우고 사는 데는 무리 없을 것 같아요. 남편 말을 들은 시어머니의 얼굴은 백지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더니 바로 눈길이 사나워졌죠. 예. 그래도 아니, 왜 벌써? 네가 꼬드겼니? 네? 시집살이 힘들다고 네가 꼬드겼냔 말이야. 너 아니면 이렇게 일이 빨리 진척될 리가 없지. 그런 거 아니에요, 엄마. 오래전부터 계획했던 일이에요. 남편의 단호한 말에 시어머니는 저와 남편을 번갈아 보시다가 어쩔 수 없다는 걸 알았는지 포기하셨고 저는 그렇게 2년간의 노예살이 끝에 해방을 맞게 되었어요. 처음 시댁을 나와 저희만의 집을 갖게 되었을 땐 그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드디어 시어머니 없는 공간에서 살 수 있게 되다니 숨이 쉬어지는 것 같았어요. 처음 이삿짐을 풀고 남편과 함께 걸레로 바닥을 닦는데 저도 모르게 행복해서 울음이 나오더라고요. 아니, 왜 울어? 그냥 행복해서요. 그렇게 말을 하며 남편 품에 안겨 엉엉 울다 그해 아이까지 품게 되었고 다음에 출산을 하여 오순도순 살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땐 이제 드디어 나도 엄마가 된다는 생각, 그리고 정말 우리만의 가정이 생겼다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남편은 무척 바빴습니다. 회사를 나와 자기만의 사업을 시작했던 때인지라 이곳저곳 뛰어다니며 정신이 없더군요. 물론 남편이 잘 되길 바랬지만 그게 가정을 위한 거란 걸 알았지만 그래도 아이랑만 단둘이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 외로움은 부쩍 커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멀리서 저희 사는 집을 방문하시겠다고 하더군요. 하필 남편 출장 가는 날에요. 시어머니의 방문에 벌써부터 심장이 쿵쿵거렸어요. 최대한 좋게 맞이하기 위해 집 청소도 깔끔히 하고 간식까지 손수 만들어 어머니를 기다렸지만 역시나 들어오자마자 시어머니는 눈살을 획 찌푸렸어요. 너는 근데 어째 집안을 이 지경으로 하고 사는 거니? 네? 아유, 이게 뭐니? 이 먼지구덩이. 이거 어쩌려고. 얘, 락스라도 뿌려서 이런 건 좀 지워라. 대충 가르쳐서 나가게 했더니 이 모양이 이 꼴로 사는구나. 이런 데서 어떻게 손자를 키우겠다는 거야. 아, 오늘 그래도 어머니 모신다고 깨끗이 청소한 건데요. 이게 깨끗이라고? 아무리 농촌에서 똥밭 뒹굴고 자랐다 해도 사람이 경우가 있지.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은근히 집안을 비하하는 말을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당시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되었을 쯤이라 험한 말 하시는 걸 이해하려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지 않고 지나갔는데 시아버지께서 갑자기 중풍으로 쓰러지신 후 갑작스레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는 바람에 집안 식구들 모두가 충격에 휩싸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시니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려 했죠. 근데 시어머니는 손자까지도 안아주지 않고 차가운 눈길로 바라보시며 쟤도 불쌍하다, 불쌍해 라는 말을 하셨죠. 대체 뭐가 불쌍하다는 걸까요? 이런 집에서 자라게 됐으니 불쌍하단 걸까요? 아니면 이런 엄마 밑에서? 이미 면역이 될 만큼 되었던 전 시어머니의 말을 한 귀로 흘리고 준비했던 저녁 식사를 내어드리며 이제 슬슬 집에 보낼 준비를 했습니다. 허나 시어머니가 저녁 식사를 드시며 충격적인 발언을 하시더군요.
나 이 집에서 한두 달 정도 있다 가련다. 내가 받는 치과 치료가 마침 이 근처다. 받는데 한 달 정도 걸리니 겸사겸사 있다 갈 거니 그리 알아라. 어떻게 거길 벗어났는데 다시 지옥 속으로 들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분가했더니 이제는 치과 치료를 받는다는 명목으로 머무른다니. 당장 남편에게 연락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도 없어 그저 표정을 굳히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이부자리를 깔아드리고 나서 잠깐 산책을 하며 생각의 전환을 해보았어요. 어차피 이왕 오신 시어머니를 가시게 할 순 없으니 차라리 잘해드려 이참에 사이를 회복해보자고요. 그런 노력이라도 해야 제 삶이 편할 것 같았고 본인 손주까지 낳은 며느리인데 설마 함부로 할 수 있겠느냐는 생각도 있었죠. 어머님, 오늘 어머님 좋아하는 홍시가 있다는데 한번 맛보실래요? 어떠세요? 맛은 나쁘지 않구나. 그래요? 다행이다. 제가 다음에 또 사다 드릴게요. 지내는 동안 제가 성격에도 없는 애교까지 떨어뜨리며 싹싹하게 구니 시어머니도 기분을 좋게 가져가시는 것 같았습니다. 거기다 몰랐는데 시어머니는 약주를 좋아하셨어요. 제가 약주를 한두 잔 타드리고 술상을 만들어드리면 그렇게 좋아하시더군요. 시어머니의 약점이라면 약점이었죠. 시어머니는 약주만 드시면 자신이 했던 시집살이부터 시작해 시아버지와 있었던 일, 심지어 형님들 흉까지 보셨습니다. 걔들은 가끔 싸가지가 없어. 뒤에선 아마 내 흉도 볼 게다. 다들 잘났으니 뭐 날 시애미로 생각이나 하겠니?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어머님이 시어머니신데요? 아니다. 네가 몰라서 그래. 아휴, 그래도 넌 그런 게 없으니 참 편하다. 성격도 둥글둥글하고. 그나저나 그때 맞은 뺨은 아팠니? 큰 며느리가 때린 뺨 말이다. 아, 그거요? 마음이 아팠죠. 그랬구나. 미안하다. 나도 그날은 큰 며느리 눈치 좀 봤어. 걔가 자기 편 안 들어주면 아주 지랄을 해대는 성격이란 말이다. 나도 아주 개성격 맞추느라 골치가 아파. 시어머니는 심지어 그날의 일까지 사과하셨어요. 근데 그 말을 들으니 괜히 눈물도 나고 마음도 뭉클하더라고요. 우리 시어머니가 그래도 날 마음에 담아두고 계셨구나. 지옥 같은 한 달일 줄 알았지만 그렇게 약주를 같이 해드리며 친해진 시어머니는 상당히 인간적으로 저를 대해주기 시작하셨어요. 물론 본인 손주도 이뻐해 주셨고요. 그러니 저도 시어머니 모시는 게 훨씬 전보다 마음이 편했죠. 하지만 일은 시어머니가 살던 곳으로 돌아가시기 전날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날은 시어머니가 집에 있는 게 답답하다며 저에게 밖에 나갔다 오자 하더군요. 근데 마침 눈도 내리고 길이 얼어붙어 혹여나 다치실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어머님, 저 다른 날 가면 안 될까요? 지금 길이 많이 미끄러울 텐데. 아니다, 괜찮아. 나 잘 걸어. 게다가 네가 같이 가주잖니. 내가 이렇게 부탁한다. 집에 있으니 너무 답답해서 그래. 내가 원체 몸에 열이 많지 않니? 알겠어요. 대신 조심하셔야 해요. 제 손도 꼭 잡으시고요. 그렇게 시어머니의 계속된 부탁을 거부할 수 없었던 터라 어쩔 수 없이 저도 동행하게 되었죠. 역시나 길가는 많이 미끄러웠고 저는 혹시 몰라 어머님의 손을 꼭 붙들고 조심조심 걸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머님께서 새로 생긴 밥집이 궁금하다며 빠르게 제 손을 놓고 가시더니 말리기도 전 그 사이에 윽 하는 비명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님께 다가갔는데 떨리는 목소리로 손이라고 하시더군요. 손목을 보는데 덜렁거리는 게 보였습니다. 손목이 완전히 꺾여 있으셨죠. 어머, 어떡해. 어머님 잠시만 기다리세요. 119를 불러야겠어요. 다행히 곧바로 119가 왔고 어머님은 가는 내내 꽤 많이 고통스러워하셨고 해줄 수 있는 게 없던 저는 그저 어머님의 다치지 않은 손만 붙잡고 울면서 병원으로 향했어요. 응급실에 도착하고 조치가 취해지자 어머님의 소식을 듣고 남편까지 달려왔습니다. 어머님이 넘어지셨어. 빙판길에. 그래? 많이 놀라셨겠네. 어머님은 괜찮으세요?
근데 남편이 물음과 동시에 시어머니 눈길이 저쪽으로 돌아가더니 하는 말이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네가 밀었지? 네? 네가 민 게 아니냐?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제가 어머님을 왜 밀어요? 너다. 분명 네가 밀었어. 어머님 혼자 넘어지셨잖아요. 어머님 기억에 문제라도 생긴 거 아니에요? 말도 안 된다. 네가 분명히 내 쪽으로 다가왔다. 그때 알았어야 했어요. 어머님 정신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걸 모르고 저는 계속해서 아니라고만 답변하기 바빴죠. 근데 제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시어머니는 급기야 제 남편에게 112에 저를 신고해달라 하더군요. 여기서 더 가관이었던 건 남편이 저를 믿지 않았던 겁니다. 남편은 정말로 제가 시어머니를 민 게 아니냐고 묻더라고요. 물음이라기보단 사실 거의 추궁에 가까웠습니다. 그래, 당신이 바빴으니 나와 어머님 사이 오해할 수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나 정말 안 그랬어요. 내가 이걸 왜 해명하고 있어야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래, 네 말 다 알겠는데 솔직히 모르겠다 나는. 절 못 믿겠다는 남편의 말. 저 역시 단단히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같이 살부비고 사는 여자가 누군가를 밀었을 거란 그런 흉악한 짓을 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인가요? 여러분들이 저라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그 뒤 저와 남편의 사이는 완전히 멀어졌고 이젠 필요한 대화 이외엔 나누지도 않는 사이가 되었죠. 아이가 연결고리가 되어주지도 못했습니다. 남편은 회사가 바쁘다며 밖으로 나돌았고 매일 밤 술에 취해 골아떨어져서 거실 바닥에 누워 자곤 했으니까요. 심지어 시어머니는 한 번씩 남편에게 전화해 제 흉을 보기도 했습니다. 조심해라. 쟤 무서운 애니까. 어제는 내가 꿈을 꿨는데 쟤가 음식에 뭘 타고 있더라. 그런 말을 듣고 있자니 저도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고 제대로 된 양육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부싸움도 많아졌습니다. 당신 애 보기에 너무 관심 없는 거 아니야? 제발 일찍 좀 들어와요. 나도 혼자 애 보는 거 힘들어요. 가정주부면 애 보기도 당신 일 아니야? 그러라고 내가 월급 갖다 주는 건데 뭐가 힘들다고 징징거려. 어디 네가 돈 벌어볼래? 아주 복에 겨워가지고. 뭐라고요? 당신 지금 뭐라 했어요? 복에 겨운 소리 좀 하지 말라고. 내가 당신이 우리 엄마한테 한 짓만 생각해도 치가 떨려. 그래도 내가 아무 말 안 하고 참아주잖아. 당신 설마 내가 아직도 그랬을 거라 생각해요? 당신 정말 미쳤어? 아마 결혼 생활 중 저의 가장 큰 적은 시어머니도 아닌 남편이었을 겁니다. 가장 사랑을 줬던 존재가 등을 돌려 알 수 없는 존재로 변해버리고 말았으니까요. 남편은 가정주부란 이유로 저를 무시하고 비난했습니다. 아마 제가 조금이라도 젊은 시대에 태어났더라면 이혼을 생각했을 겁니다. 혼자라도 어디서든지 애 키우고 살 자신은 있었어요. 근데 아이한테 붙여질 꼬리표가 무서워 죄 짓는 것만 같아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시댁 스트레스도 한몫했죠. 아이가 중학교에 입학했을 때쯤 그때까지도 명절날 가면 저는 여전히 가사 도우미였어요. 가면 과일 깎고 요리하고 설거지하고 주방 이모들과 일하는 건 저뿐이었죠. 형님 2명은 거실에서 시어머니와 수다를 떨기 바빴고요. 그러던 어느 날엔 큰형님과 작은형님이 저를 불러 거실에 앉아보라 하더니 아이 교육에 대해 묻더라고요. 동서는 얘 학교 어디 보낼 거야? 그래도 명문고등학교는 보내야지. 명문고요? 저는 그냥 동네 고등학교 보낼 생각이었어요. 아이가 공부에 아직은 크게 관심이 없어서요. 흥미가 생기면 시켜주려고요. 참, 동서도 세상 돌아가는 거 모른다. 동서 애도 동서처럼 키우려고?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동서 공장에서 일했다며 그런 인생 살게 할 거냐고. 아니, 나도 영훈이만 생각하면 안타까워 그러지. 거기다 동서 뱃속에서 나왔으면 지능도 그저 그럴 텐데 공부라도 많이 시켜야 하지 않겠어? 저를 생각하며 하는 말이라 했으니 일단은 올라오는 화도 참았어요. 어른들 계시는 자리였으니까요.
근데 이런 일은 종종 일어났어요. 우리 영훈이를 볼 때마다 시어머니는 쯧쯧하며 혀를 찾고 형님들은 저에게 계속 자기들이 생각하는 교육관을 주입시켰어요. 그것도 꼭 저를 비꼬면서 말이죠. 동서, 부모로서 져야 할 책임이란 게 있는 거야. 영훈이 저 머리로 명문고라도 안 가면 나중에 후회한다니까? 지금이라도 영어 공부도 좀 시키고 어쩜 동서는 그리 책임감이 없는 거야? 제가 그렇다니까? 뭐든 지 맘대로다. 유전자를 저딴 거 줬으면 노력이라도 해야지. 결국 폭발한 제가 싸늘한 한마디를 던져 두 형님의 입을 막아버렸죠. 제 아들 일, 제 일이니 알아서 할게요. 그러니 어머님도 형님들도 아무 말 하지 마세요. 솔직히 형님들이나 시어머니에겐 말 안 했지만 우리 영훈이 학교에서 공부 무척 잘하는 아이였어요. 선생님들도 하나를 알면 열을 이해하는 영재라는 말을 하곤 했죠. 굳이 이야기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말하지 않았지만 그것도 모르면서 나불대는 시댁 식구들이 정말이지 얄미웠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우리 영훈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자동으로 알게 될 테니 아무 말 안 하고 있었죠. 역시나 우리 아들이 최고 명문대에 들어가니 다들 입이 벌어져 어떻게 교육시킨 거냐 묻고 난리가 났죠. 동서 대단한데? 아니 나 우리 둘째 영어학원 보내야 하는데 어디 보낸 거야? 좀 알자. 학원은 따로 안 보냈어요. 그냥 알아서 혼자 공부했어요. 저희 영훈이 어렸을 때부터 워낙 영재 소리 듣고 자라서요. 영훈이가 영재 소리를 들었다고? 아니 동서 그걸 왜 말 안 했어? 그냥 말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요. 제 말에 두 형님 눈이 모두 동그래졌고 그제야 어깨가 으쓱해지는 기분이었어요. 남편도 제가 자식 교육 하나는 잘 시킨 건 인정하더라고요. 허나 좋은 일과 안 좋은 일은 왜 한꺼번에 터지고 마는 걸까요? 아니면 제 팔자가 그렇게 박복한 걸까요? 영훈이가 대학교에 입학한 그 해 저는 가슴에 멍울이 잡혀 설마 하다가 병원을 가 검사를 받았는데 충격적인 검사 결과가 나오고 말았습니다. 검사를 듣자마자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죠. 유방암이십니다. 유방암이요? 의사는 조금 시기가 늦었기 때문에 가슴을 모두 절제해야 한다고 하셨고 여기에 새로 가슴을 만드는 성형수술까지 하자고 하셨습니다. 제 나이 또래들이 유방암에 많이 걸린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막상 암 진단을 받으니 정신적인 충격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제가 참고 살아온 세월이 모두 암덩어리가 되어 돌아온 것만 같았죠.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며 진료실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그런 저를 보고도 남편은 야, 가슴 잘라내면 된다며.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청순 떨긴. 너 때문에 돈이 얼마나 나갔는진 아냐? 검사 비용만 얼마였는 줄 알아? 어휴, 거기다 성형 비용까지. 성형은 보험 적용도 안 돼. 이렇게 말하더군요. 남편 말은 그냥 무시하고 집에 와 서글픔에 주섬주섬 입원할 준비를 했습니다. 대학에 가 있는 아들에겐 수술이 끝나고 소식을 전해주었고요. 그런데 아들이 저를 보러 온 날 마침 시어머니와 남편도 같이 왔더군요. 말은 못되게 하셨지만 그래도 며느리 수술이라고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 쉬어라. 나도 온 김에 건강검진도 받고 그러려고 온 거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어딘가 차가웠죠. 이상함을 느끼다 어머니께서 남편과 저녁을 먹고 오겠다 하길래 저는 진통제를 맞고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잠들어 있는 와중 두 사람의 목소리가 어렴풋이 들리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는데 자는 줄로만 알고 이어갔던 두 사람의 대화는 복귀하기 싫을 만큼 끔찍했어요. 너 얼른 새장가 들어야겠다. 네? 새장가 들라고. 얘 가슴 잘라내고 몇 달 뒤 또 성형하고 그래야 한다며? 그 돈이 다 얼마니? 거기다 한 번 암 걸린 사람은 또 걸릴 확률도 높아요. 사지가 멀쩡해도 데리고 살까 말까 할 판에 무슨 암 걸린 여편네를 데리고 살아? 너 평생 병수 발할래? 근데 애가 있어서 아시잖아요. 영훈이 어차피 다 컸잖아. 성인인데 니들 갈라서는 게 뭐 문제 되겠니?
이러다 발목 잡히면 큰일 난다. 이때 제거해야 돼. 지금 안 떼내면 나중에 힘들어진다. 엄마 말 들어. 아휴, 알겠어요. 엄마 말도 일리가 있네요.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두 사람이 나가는데 제 눈이 그제야 떠졌어요. 그제야 정신이 차려진 느낌이었습니다. 뜨겁게 차오르는 배신감이 수술의 통증도 가뿐하게 눌렀어요. 입안에 모래알을 머금고 하루하루 속이 타들어가는 기분이었죠. 그런데 그로부터 일주일 후 정말 운명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통곡을 하면서 병실로 들어와 오열을 하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이세요, 엄마? 나 어떡하면 좋으니? 의사가 나 시한부랜다. 6개월 남았대. 간암이랜다. 네, 뭐라고요? 아니, 그게 정말이에요? 내가 만나봐야겠어요. 갑작스레 들려온 소식에 놀라긴 했지만 오열하는 시모를 보니 이상하게 마음은 차분해졌습니다. 남편은 의사를 만나고 오더니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시어머니를 붙잡고 그러더군요. 엄마 어떡해요? 알고 보니 시어머니는 간암 말기였고 이미 손을 쓸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간은 침묵의 장기인지라 그 징후를 알기가 힘든데 오랜만에 저 만나러 병원 온 김에 건강검진을 받았던 시모가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알게 된 거였죠. 이 소식에 아주버님의 형님들까지 모두와 눈물을 떨구며 슬퍼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인간의 본성이 한 번 더 드러나더군요. 시어머니가 죽음을 목전에 앞두니 잠시 슬퍼하던 형님들과 아주버님들이 먼저 발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바로 재산 정리를 하자고 말입니다. 너네들 죽어가는 내 앞에서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니? 엄마, 그게 아니고요. 확실히 해야 할 건 해야 하니까 그런 거예요. 엄마도 죽고 나서 우리가 재산 때문에 싸우는 거 원치 않잖아요. 맞아요, 어머님. 저희 모르세요? 저희가 그간 얼마나 어머님을 각별히 모셨어요. 그 점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님, 마지막 가는 길까지 저희가 옆에 있어 드릴게요. 그러니 재산만 편하게 정리해 주세요. 자식들이 돌아서고 형님들이 그런 말을 하자 시어머니는 손을 부르르 떨며 벌컥 성을 내었습니다. 내가 살아생전 니들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럴 수 있냐? 니들이 사람이야? 엄마,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세요? 그냥 어차피 했어야 할 재산 정리 지금 하자는 건데. 그러니 미리 좀 해주시지. 어머님, 근데 재산 정리하실 때 당연히 장남이 많이 가져가게 해주실 거죠? 어머니께서도 저번에 저한테 따로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뭐야? 장남? 장남이란 놈이 지금 나 죽으라고 제사 지내고 있는데 뭘 줘? 돈 줄 생각 없으니까 다 나가라! 시어머니는 그렇게 형님들과 아주버님들을 모두 물러가게 한 후 땅바닥에 엎드려 한탄하셨습니다. 근데 그 틈을 남편 놈이 비집고 들어가더라고요. 엄마 서럽죠? 여하튼 형들은. 엄마, 난 엄마 재산에 관심 없어요. 나랑 그냥 여생 잘 마무리해요. 내가 엄마 모시고 여행 갈게요. 우리 엄마 고향집에 가 있어요. 고맙구나. 고마워. 너밖에 없다. 정말이지 콩가루도 이런 콩가루가 없었습니다. 평소엔 어머님 하며 모시던 형님들은 물론이거니와 그래도 정상이라 생각했던 아주버님들까지 모두 돈의 혈안이 되더군요. 거기다 남편놈, 암 걸린 아내를 버리려 하더니 이제는 죽어가는 자기 엄마 돈까지 탐내다니 확실히 사람은 아니더군요. 남편은 시어머니를 데리고 여행하겠다고 했지만 분명 유리하게 재산을 타내려는 속셈이 분명했고 그걸 모를 리 없는 형님들은 난리가 나 여행을 가지 못하게 막아섰습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그 과정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셨는지 예정된 기간보다 일찍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재산에 관한 유언장도 없이 말이죠. 장례식장에선 아무도 시어머니를 위해 울어주지 않았어요. 남편도 아주버님도 모두 서로를 노려보며 유산 관련 재판을 준비하고 있었죠. 문득 제게 너무나 많은 상처를 주었던 사람이지만 그 말로가 그만큼 쓸쓸하고 비극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시어머니의 죽음에 대해 가장 많이 생각하는 사람은 저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장례가 끝난 후 저 역시 이혼을 준비했어요. 더 이상 이 끔찍한 소란 속에 있을 수 없겠더라고요. 수술한 몸이라 각별히 몸을 조심해야 하긴 했지만 그때부터 변호사를 만나 상담을 받으러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남편의 사생활에 대해 먼지까지 탈탈 알아본 결과 몇 가지 사실들을 알게 되었는데 이 증거들이 재판에서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줬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은 합법적인 사업을 한 게 아니고 불법적인 투자, 횡령을 많이 저질렀더라고요. 여보, 그건 미안했어. 내가 당신한테 어떻게 했는지 알아. 근데 우리 아들을 생각해서라도. 아들이란 말 꺼내지 마. 제 손으로 애 옷 한 번 갈아입히지 않았던 당신 입에서 영원히 핑계 듣고 싶지 않으니까. 알았어. 그럼 우리 부부의 정을 생각해서라도. 남편은 저를 붙잡고 마지막까지 애걸했지만 결국 이혼당한 뒤 교도소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교도소에 들어가서도 변호사 만나며 시모재산 어떻게라도 가져오기 위해 애쓰고 있다 하니 그 꼴이 너무 역겨웠네요. 지금 저는 아들과 함께 국내 여행을 다니고 있습니다. 아들이 대학 졸업반이라 취업하면 시간이 없을 것 같다며 떠난 여행이네요. 경치도 감상하고 아들과 좋은 시간도 보내고 이렇게 글을 쓰며 과거를 회상하니 그간의 세월이 정리되는 기분이네요. 어떻게 들으셨을진 모르겠지만 너무 바보같이 참았다고 생각하여 미워하지 마시고 응원의 메시지 부탁드릴게요. 저는 또 한 명의 시청자로 돌아가 여러분들의 사연을 들으며 조용히 응원하고 있겠습니다.